집을 20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들도요. 누구나 다 내 집장만 하고 싶어요.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무상복지도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 이거 불로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적폐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봉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가 한참 치러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선거의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아주 확고하죠. 임대와 청년, 가장 많이 최근에 등장하는 아주 핵심 키워드인데요.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임대 아파트 줄게. 자, 정부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져서 공급을 하는 게 최상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반면에 이 다주택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금기시하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집을 팔라고 2주택 이상 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 팔고 있지만요. 자, 다주택자는 항상 얘기하지만 투기꾼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딱 씌워놨어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무조건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한마디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그런 아주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려서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다, 집 사기 어려워졌다. 투기꾼들이 자꾸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열 채, 뭐 20채 이렇게 사니까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다. 이게 팩트일까요? 이게 팩트인가? 자, 집은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집은 이제 더 이상 투자용이 아니고 거주용이다. 뭐 늘상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팩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다르면 현실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현실은 집은 우리가 거주재, 이 거주용, 거주재이자 투자재예요. 투자재.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주용으로만 여태까지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해 왔다면 집을 살 이유가 없겠죠.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는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불려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태까지 인식을 해왔던 거죠. 그걸 갑자기 투기라고 하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지금 어떠냐 하면은 이게 그 집을 사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하지만 실제로 집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부의 말을 안 듣고. 왜 그럴까요? 예. 이 부동산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는 그런 인식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다는 그런 강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하고 지금 이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로소득,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불로소득은 적폐다. 이 적폐란 얘기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적폐란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적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불로소득은 적폐. 불로소득을 한번 정의를 한번 보죠.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은 이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아주 너무너무 지금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이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괜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지인인 양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 인식을.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밑에 보자고요.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 주식, 채권 투자, 정기예금. 우리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이자 주잖아요. 많든 작든 간에 이자, 연금, 무상복지.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직접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직접 내 노력의 대가, 물론 노력의 대가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듯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하고 얻는 수익,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뭐 하다못해 무상복지도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 이거 불로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적폐 아닙니까? 적폐. 그런데 참 그래서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자, 청년들 임대주택에 살아라. 이것도 맞는 방향입니까? 청년들 임대주택에 살아라. 무조건 많이 공급하겠다. 지금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제대로 알질 못하겠어요. 이게 보면요.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행복을 주는 행복주택, 공공임대, 민간임대, 국민임대
도대체 이게 각종 공공주택 이런 용어들도 도대체 이게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지금.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니까 서로 임대, 계속 임대. 자, 각종 공공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겠다. 이게 아마 34살까지인가를 청년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34살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청년으로 요까지가 인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공급. 35살 먹은 분들은 상당히 좀 억울하죠. 여기 1살 차인데. 자, 각종 공공주택 공급, 재개발도요.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재개발에 보통 지금 임대 의무 비율,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임대 아파트 의무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율. 그게 지금 20%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재개발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들 임대 아파트를 20%에서 10%를 더 확대해서 30%로 임대 아파트를 넣게 되면은 의무 규정으로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뭔가 보류하고 안 하겠다 그런 게 더 많아질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업들을 보류하거나 늦추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아파트나 이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은 뭐 현저하게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이죠. 지금 시대와 완전히 역행하는 지금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모든 게 입만 열면 청년하고 임대예요. 이 청년 플러스 청년 이꼴 임대.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청년 임대. 왜 집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이게 문제냐? 청년 임대. 자, 청년들 임대주택 공급 물론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 당연히 해야 되는 모든 나라들이 임대 아파트 공급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스웨덴 같은 뭐 덴마크 같은 복지 국가라고 하더라도요.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유의 비율이 이 70%를 넘기가 어려워요. 60% 후반대, 중후반에서 머물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30%는 집을 어떻게든지 해줘도 정부에서 해줘도 집을 못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 임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내 집에 살고 싶다예요. 왜 그러냐면은 공공 임대라는 거는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도요. 누구나 다 내 집장만 하고 싶어요. 내 집장만 하고 싶고 내 집에서 편안히 살고 싶어요. 나가지 않고. 이거를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아마 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고 임대주택에 살겠다는 사람은 아마 극히 소수일 거예요. 혹시 있더라도. 자, 그럼 제 생각은 뭐냐면요. 임대주택 필요합니다. 선진국 몇 프로? 선진국 많아봐야 70%야. 자가 보유율이. 집 있는 사람이. 나머지 30%는 집이 없어. 무주택 섬이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임대주택은 지어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어디에? 꼭 필요한 이 저소득층. 어떻게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혜택을 줘도 집을 못 사는 이 저소득층에게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무조건 한 채씩 갖게 해야 돼요. 내 집 장만을 위해서 대출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크게 확대하고요. 그리고 이자도 싼 저리로 아주 싸게끔 1% 저리 아니면 1.5% 저리 이런 식으로 해서요. 내 집 한 채를 갖게끔 하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그렇죠. 배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임대주택을 무조건 임대에 이렇게 목을 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떡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주택 정책은 자가 보유율 정책이에요. 자가 보유율.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저 미국식으로 모든 게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정책은 따라서 하지 않을까요? 자, 이 자가 보유율 정책 뭐예요? 미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죠.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모기지제도 돈을 빌려줘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최소 30년 이상 빌려줍니다. 돈을. 미국 같은 나라는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제하는 거예요. 계속. 아예 그냥 없는 돈 좀 빼가지고 제하해 놓고
30년 이상이 되면은 회사에서 퇴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하게 되면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노후연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모기지 제도거든요. 이 모기지 제도 혹자는 이 모기지 제도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미국에 이때는 100% 이상 그 대출을 해줬거든요. 100% 거의 다 그 집값의 전부. 그런데 지금은 한 80에서 85%, 80에서 85% 정도 아직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 채권들이 터져가지고 이 금융위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미국이 정신을 못 차려서 아직도 대출을 80% 이상 해줄까요? 금융위기라는 대위기를 겪었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그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자가 보유율 이 대출을 해주면서 집을 장만하게 하는 게 이 선순환 효과 커다란 이 조그만한 어떤 그 안 좋은 영향보다는 더 큰 영향력이 좋은 영향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참고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늘 말하지만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고 재테크의 일부입니다. 내 재산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등장했을 때 내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조금씩 불려나가는 재테크,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판단을 하십시오. 무조건 투기꾼이라고 인식을 하지 마시고. 자, 일부의 투기꾼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거 존재해요. 신문에 보면은 집을 20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20채, 3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하지만 2채, 3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투기꾼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대부분은 선량한 사는 시민들이에요. 다 선량한 투기꾼이 아니고 선량한 투기꾼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 투기의 개념을 조금 달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테크도 돈이 있다고 무조건 투자하면 돈이 왕창 버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공부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돈 있다고 쳐서 이익 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이 공부가 돼서 재테크도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내는 거지, 무조건 재테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투자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집어넣어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잘못해서 왕창 잃을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예. 유독 부동산만 지금 그렇게 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당신의 선택은 이것이 결정할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자, 경제 위기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왜 IMF나 금융위기에 자꾸 빗대고, 심지어는 뭐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과도 막 빗대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썰로 끝날 것이다라고 봐요. 지금 전 세계 공조가 점점 강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위기는 타파될 것이다. 경제 위기에 일어난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 극복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유동성.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성은 어디론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 유동성이. 여기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자, 유동성, 아무리 유동성이 많아도 부동산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자, 한 출발점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죠. 이쪽으로. 떨어진다, 하락한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과 이쪽으로 가는 사람, 오른다, 양쪽으로 갈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를 결정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느냐의 차이예요. 자, 유동성은 어디론가 반드시 갑니다. 유동성 가는데 지금 유동성 상당히 많고,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돈을 더 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럴 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나 그 다음에 실물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 이거 요 길을 잘 판단해서 각자의 길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고요. 한순간의 선택. 자,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들을 많이 가질 텐데, 코로나도 결국은 끝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다 점점 소멸해 가고 있죠.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지만. 자, 한순간의 선택이 뭘 결정한다고요? 미래를 결정합니다. 물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제 강의를 듣고 한번 어느 길로 갈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지금 이 길에 출발해서 어느 길로 갈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